안녕하세요. 뼈대 고영성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장안의 화제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제가 살아가는 책 저자이신 홍순욱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궁금한 이슈를 풀어드리고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들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나 여러 군데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눈에 거슬리긴 하는데 그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2019년 하반기에 우리나라에 뭐 금융 위기가 온다, 뭐 외환 위기가 온다 이러한 예측을 하는 영상이 돌아다니는데 너무 조회수가 높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가? 그게 근거 있는 이야기인가? 라는 것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최고의 이코노미스트인 우리 홍순욱 박사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네. 2019년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올 근거가 있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다고. 끝! 오늘 방송. 들을 필요도 없어? 근데 왜 이런 왜 이야기들을 그렇죠? 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예. 제가 2017년부터 줄기차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사실은. 전 이제 그분 뭐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분 따라서 주변 얘기하는데 저도 몇 년 전부터 들었거든요. 예, 뭐 이제 스토리가 다 바뀌죠. 그분은 2017년에 이제 삼성전자가 망할 거라고 외치시는 그죠? 그 책에서. 예. 그때 이제 삼성전자는 한계에 도달했고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한국 경제가 이제 무너질 것이다. 그 책이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에 있습니다. 경제 경영에. 예. 그분이 썼던 책, 2014년에 썼던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 저는 뭐 다른 근거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 책을 그분이 읽었습니다. 말씀하신 거.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삼성전자 망한다, 삼성전자 위기론 되게 기억 많이 나시죠. 예. 청와대에 가신 그분도 그때 일본 꼴 난다라고 하는 그 책을 쓰셨던 그분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이 되니까 이제 또 10년 위기설이 또 나왔죠. 그때는 뭐였냐면 1997년, 2007년, 봐라. 10년 주기다. 10년 주기다. 그러니까 2017년에 안 났으면 18년에 위기 온다. 1997년은 외환 위기, 2007년은 그 금융 글로벌, 위기, 예. 글로벌 금융 위기. 그러니까 2007년 아니면 8년에 위기 온다. 예, 또 그럴 듯하잖아요. 그렇죠. 뭐 왜냐면 우리는 패턴을 좋아하잖아. 10년 동안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묻죠. 그래. 그럼 1987년에는 3조 호황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였는데 또 1977년에는 중동 건설 붐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성장률이었는데 예. 또 1967년에는 그 일본과의 좀 안 좋은 그런 협정으로 인해서 청구권 자금 들어오면서 그 고속도로랑 또는 포항제철 지으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그 투자 붐이 불었던 시기는 또 어디로 그러면 갑니까? 67년, 77년, 87년 주기를 한다면 그거는 다 빼고 그렇게 한다면 97년도는 호황이 왔어야 됐네. 네. 맞죠? 그런 근데 거죠. 외환위기가 온 거잖아요. 예? 거기다가 또 2007년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따고 오니까 아무튼 7자에 꽂히신 분들 또는 아니면 8자에 꽂히신 분들. 왜냐하면 위기는 97년에 말에 왔지만 불황은 98년에 겪었으니까 또 2007년에 위기가 왔지만 2008년에 불황을 겪었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항상 들었던 게 2017년 말에 이미 위기는 왔는데 충격은 2018년에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위기가 온다는 분들은 이제 가계부채 위기. 가계부채 많이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뭐 매년 그게 달라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일을 27년, 28년째 하고 있는데 매년 똑같이 들어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서 경쟁력을 잃어서 중국에게 무너져 망할 거다. 예, 그 얘기도 많이 들었죠. 예, 뭐 그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중국이 다 들었는데. 쫓아오니까 예, 반도체까지 무너질 것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중국 반도체 기업이 문을 닫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이 그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자꾸 원인을 찾아요. 한국 경제 내에 문제가 생겨서 망할 것이다. 왜? 되게 직관적이고 쉽죠. 재밌죠. 스토리가 좋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경제에 위기가 오는 거는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생각해 보시면 97년 외환위기, 우리나라 뭐 잘못해서 생긴 위기도 있었겠죠. 뭐 기아차, 한보그룹 나빴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2010년, 11년에도 디모 그룹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S모 그룹이라든가 네, 몇몇 그룹들 망하고 또
대우조선해양 같은 거대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잃던 조선 회사들 어려워지고 했지만 나라 안 망했잖아요. 그렇죠. 결국 내부 요인으로만 자꾸 원인을 찾으면 별로 답이 없는 나라인데 그 내부 요인에서만 자꾸 찾으니까 틀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혁신 국가예요.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선정하는 세계 혁신 국가 랭킹에서 지난 3년 내내 1등이고요. 참고로 우리랑 2등이 독일입니다. 그게 믿고 싶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 뭐 그 믿고 싶지 않더라도요. 그러니까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수는 좀 힘드니까 좀 그런 게 뭐 주변 보면서 주변 봤을 때는 좀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혁신 국가야 막 그런 것들이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이런 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좋게 성적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뭐 블룸버그가 뇌물 받고 했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걸로 뇌물 받다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는 여전히 세계에서 탑 클래스다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피사라고 하죠. 국제 학력 평가에서 보면 뭐 상해라든가 싱가포르 같은 일부 도시 지역 국가들한테는 지죠. 거기도 뭐 교육열 엄청나니까. 그러나 엄청나죠. 네. 인구 5천만 국가의 평균하고 제일 잘 사는 도시에서의 학생들하고 성적을 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동네마다 학군도 다 다른데 세상에. 그걸 어떻게 그럼 뭐 할 수- 우리 잘하는 학군 모아.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그 한국하고 핀란드 그리고 최근에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그 학생들 성적, 학업 성취도가 되게 높고요. 특히 이런 학업 성취도들의 수준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되게 높은 편이에요. 격차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좋은 학생들이 또 좋은 근로자, 노동자가 되고 또는 혁신가가 되잖아요. 인재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말도 못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R&D 투자, 근데 기술 개발 투자라는 거죠. 작년인가 얼마 전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 우리나라 투자 없다고. 그거는 이제 과거를 비교한 거죠. 아.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에는 GDP의 50%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비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국민들 먹고 살고 난 다음에 저축한 걸 갖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때 50%의 투자, 40% GDP의 40% 투자는 우리 국내 저축으로 도저히 투자 자금을 수요를 충당 못해서 해외에서 돈을 빌려오는 네. 만성적인 경상적자를 만드는 투자였죠. 그렇죠. 근데 그걸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기네 나라에서 나온 저축을 이용해서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30%대의 투자율을 다른 기록하는데 뭐 나라들에 비교하면 그래서 상당히 높은 거라고 보시면 우리는 세계 2위. 세계 위. 예, 중국이 세계 1위고요. 거기는 우리 옛날 70년대랑 비슷해서 그렇죠. GDP의 5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공급 과잉에 과당 경쟁에 또 아시는 것처럼 차이나 프라이스 또는 뭐 차이슨 그러니까 돈 되면 다 하는 그렇죠. 뭐 그리고 특허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카피해서 예. 브랜드를 막 떨어뜨리고 저가 경쟁 벌이는 네. 그게 올바르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중국을 찬양해야 될 부분도 있다. 저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투자는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GDP 대비 R&D 비중이 높은 나라다. 그런데 왜 불황이 오나? 간단합니다. 외부 충격이다. 외부 충격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내에서 뭐 이렇게 또 옆에 있는 중국에서 아니에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쪽에서 충격이 오더라라는 것이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왜 그러냐? 우리나라 전체 GDP의 50% 이상이 수출이다. 수출이다. 즉 우리 기업들이 GDP의 30% 이상을 투자해서 만든 그 거대한 생산 설비를 활용해 국내 시장에만 물건을 팔면 다 망한다. 왜? 커패시티 가지고 있는 캐파가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100만 대 정도의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동차. 이 회사는 100만 대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혁신을 계속하는 거예요. 혁신을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105만 대가 되고, 그러니까 근로자 더 추가 고용 안 하고, 기계를 새로 도입하지 않고 뭐 모듈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한 모델의 기술 적용됐던 기술을 다른 차종에 적합시켜서 더 제품을 싸게 만들었겠죠. 그러면서 매년 105만 대가 됐다, 110만 대가 됐다가 120만 대가 되는 식으로 어떤 추가적인 투자나 그런 게 크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캐파가 늘어나는데 국민들의 소득이나 국민들의 숫자는 한정돼 있을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 남는 캐파만큼을 활용해서 해외에 나가서 물건을 파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매출을 조사를 해보면
90%가 해외에서 나와요. 90%가 해외.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캐파 800만 대 캐파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되는 건 200만 대 정도. 나머지는 해외로 가는 거잖아요. 600만 대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 한 400만 대겠지만 해외 공장에 가는 부품들은 한국에서 또 만드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외 쪽의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면 이 경기 순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왜 미국 경기 나빠지고 한 6개월 있다 우리가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이 왜 우리나라 수출이 마이너스인가? 지난 12월부터 12월, 1월, 2월, 3월까지 계속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잖아요. 네. 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없다고는 저는 부인 안 합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작년에 한때 30몇 % 수출이 증가하던 게 왜 마이너스를 기록하느냐를 그 사이에 그 짧은 기간에 우리가 경쟁력을 6개월 만에 잃어버렸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뭐냐? 미국의 주가 폭락하면서 미국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며 작년 12월에 미국의 개인 소비자 지출이 마이너스 0.9%. 엄청나게 한 달 기준으로 마이너스 0.9면 1년이면 10% 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충격이 우리나라 수출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는 태평양 또는 인도양을 건너서 유럽이나 미국의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 타고 가는데 선적하는데 하역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두 달은 걸린다고 보면 그때 발생했던 충격으로 인해서 10월에 나갔던 수출 물건은 12월에 갔을 테니까 네. 소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제품이 갔으니까 당연히 재고가 늘었겠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주문을 취소한 게 올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자, 그러면 미국 경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연말 미국의 주가 폭락 사태 때문에 미국의 소비 지출이 급격히 감소했지만 반대로 3월 달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은 지난달 대비해서 0.9% 늘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급증하면 저기서 미국 쪽 재고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왜? 우리 네. 컨테이너는 아직 안 가고 있으니까. 예. 그 컨테이너 하역하고 다시 그쪽에서 발생했던 신규 수요에 부응하려면 우리나라 수출은 그 뒤에 이루어지는 거죠. 네.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3월 달 숫자가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수출, 우리나라의 선적으로 연결돼서 미국 시장에 깔리고 물건이 팔리는 데 걸리는 시차를 생각하면 한 6, 7월은 돼야 될 것 같다. 네. 그런데 미국의 소비 지출이 3월에 그렇게 급격히 증가했는데 4월, 5월에 막 무너지는 징후가 보이면 좋겠는데 아직 안 그러잖아요. 네. 그렇다면 적어도 한 5,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 수출이 막 끝없이 하락하고 붕괴되기보다는 오히려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게 그걸 더 합리적인 근거네요. 예. 즉 우리나라가 1분기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던 이유가 뭐냐? 살펴보면 수출이 부진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수출이 이렇게 부진하니까 투자를 중단해야지. 예. 그래서 투자를 중단하고 투자를 중단하니까 고용도 늘지 않고. 늘지 않거나 또는 뽑는 시기를 수년시키겠죠. 예. 얘기해서. 그런 일들이 1분기에 집중적으로 벌어진 거죠.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경제에 대해서 어떤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미국 시장 4월 말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 경신하잖아요. 네. 그런 어마어마한 주가의 상승들이 나타나니 소비 심리도 거긴 좋은 거고 뭐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4월, 5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면 썩 나쁘지 않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미국에서의 재고 감소 또는 주문 잔량의 이런 게 바닥을 친 것이 조금씩 살아날 여지들이 있다면 뭐 그냥 성장률 둔화 정도는 뭐 저도 동의. 그러나 어떤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발생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 위기라면 마이너스 성장률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위기라는 건 환율이 뭐 1,500원, 2,000원 가는 나라가 외환위기 수준인데 이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불이 넘는데 투자자분들이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게 KIC라는 회사가 있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금융 공기업 중에 하나고요. 되게 좋은 일자리입니다. 눈이 반짝이시는 PD님을 봤는데요. KIC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KIC가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외환보유고를 다변화해서 운영하는 데인데 거기가 1,000억 불이 넘어요. 거기다가 국민연금이 600조에 달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200조 이상이 해외 투자돼 있거든요. 그럼 얼마? 그 2천억 불이 넘죠 또. 여기에 한국은행의 외화자금운용원이라는 곳이 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데를 다 합치면 우리나라 사실상 가용할 수 있는 외환보유고가 7천억 불, 8천억 불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숫자보다 훨씬 많이 있는 거네요. 거기다가 치앙마이에서 또 아시아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다음번 발생할 위기에 우리가 서로 돈 빌려주자라는
수합이 또 있죠. 또 미국이랑 우리 사이가 나쁘지 않으니까 한미 통화 수합이나 뭐 이런 거 얼마든지 맞아. 또 우리가 체결할 수 있고. 당해봤잖아. 그러니까 물론 대비 다 돼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환율이 위기가 아니고 올라가면 뭐 그게 왜 나빠요? 우리 기업들 경쟁력들 그렇죠. 올라가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3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4%예요. 디플레이 위험이 디플레이 좀 있었어요. 위험이 있죠. 예. 여기 책 보시면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좀 이렇게 어렵긴 하지만 디플레이션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안 겪어봐가지고. 일본 보면 돼요. 그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일본 딱 보시면 여기 나온 대공황 보시면 얼마나 디플레이션이 파괴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플레이션 위협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 죄송합니다만 환율 상승하면 수입 물가 오르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디플레이 급박한 위험도 좀 완화되겠죠. 네. 아무튼 일단 요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질문이 또 하나 나올 수 있죠. 그럼 미국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맞아. 뭐 그분들이 뭐 미국 만하기 때문에 뭐 얘기하는 분도 계시니까. 예. 근데 이제 망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제가 감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중앙은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29년에 대공황이라든가 네. 1990년에 일본의 버블 붕괴 같은 상황을 보면 중앙은행들이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썼었어요. 제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잘못된 정책을 썼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지는데 금리 인상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비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지난해 연말 주가가 폭락하니까 정책 금리를 2.25%에서 올해 연내 동결하겠다라는 의사를 확연하게 밝혔잖아요. 물론 뭐 매번 열리는 통화 정책 결정 회의 FOMC라고 불리는데요. 거기서 또 어떤 행동을 보일지는 좀 모릅니다. 경제 지표 좋아지면 금리 올리려고 들 수도 있죠. 다만 예전이랑 다른 게 뭐냐면 굉장히 통화 정책 당국의 금리 결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이 사람이 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동결하겠다는 말을 한 다음부터 주식시장에 랠리를 펼치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더 나가서 개인 소비 지출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면 신뢰가 깨진 상황은 아니구나. 금리 인하해봐야 소용없고 금리 동결해봐야 소용없어 이러면 불안이 올 수도 있어요. 2008년에 그랬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일단 중앙은행장이 저 이제 금리 인상 안 할게요. 올해 연내에 동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만세 부르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주식 사러 가는 걸 보면 신뢰가 살아있구나. 그렇다면 뭐 또 주렁주렁 거리겠죠. 경제라는 게 순탄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렇죠. 비포장도로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 비포장도로에 어떨 때는 바퀴 한번 빠질 수도 있는데 유능한 정비사가 있다. 예전이랑 저는 지금 두 가지가 생각이 드는 게 이제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뭐 당연히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그걸 논함에 있어서 이게 좀 근거가 있고 논리적인 게 있고 가당치도 않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방송 가끔 이제 보거나 얘기 들으면 근거가 뭐 근거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르죠. 우리가 얘기하더라도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뭐 상황들을 판단할 때는 논리적으로 근거 있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제가 이 책 보면서 놀랐던 게 저도 잘 몰랐거든요. 우리가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시대가 빠르게 변한다. 근데 그렇죠. 시대가 빠르게 변한다 안에서 뭐가 있냐면 그건 사실이죠. 실제 사실인데 경기 어떤 주기나 그런 것들도 되게 빠르게 바뀐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비즈니스 쪽 보면은 말도 안 되게 빠르게 변하거든요. 유니콘이 만들어진 그 기간이 되게 짧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 미국의 확장 기간이 엄청나더라고요. 10년째 가고 있죠. 예. 그 2009년 6월에 바닥을 쳤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만 10년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는 이유가 예. 중앙은행 장들의 그렇죠. 예. 능력이 보면서 그렇구나. 옛날에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말 중앙은행도 잘 몰랐어요. 그 스페인 사례 한번 꼭 보세요. 스페인이 그렇게 횡재를 했는데도 나라가 망하고 전투에서는 이기지만 전쟁에서 끊임없이 패배하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횡재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얻은 엄청난 뭐 이런 거. 이게 인플레를 여기까지만 읽어보시면 책을 보시죠. 책을 보시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중앙은행장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금리. 그리고 금리 중에서도 특히 실질 금리의 동향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 살펴보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설명을 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 미국의 실질 금리가 최근에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뭘 의미하냐면 작년엔 되게 긴축적으로 했는데
올해 들어서서는 좀 돈을 다시 통화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다시 말해 중앙은행과 싸우지 말라라는 격언은 지금도 유효하니 지금 당장 제가 뭐 내년 일을 어찌 알며 내후년 일을 어찌 알아요. 그냥 제가 지금 주어져 있는 가용한 정보를 놓고 봤을 때 급박한 위기가 시작됐다는 징후는 아직은 잘 보이지 않으니 위기다라고 외치시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아직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정도로 대답을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뭐 어떤 사람은 뭐 중국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 거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발 위기? 그러니까 뭐 아무튼 어떤 발 위기가 되게 많아요. 가계 부채발 위기, 뭐 미국발 위기. 솔직히 이건 나중에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금리 역전을 통해서 우리가 뭐 망한다. 우리 돈 다 나간다. 미국은 뭐 금리가 더 높고 우리는 더 낮으면 당연히 미국으로 돈이 나가지 않겠냐. 근데 지금 우리가 안 망해서 좀 신기하게 한데 그런 얘기도. 근데 또 중국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오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중에 떠돌고 있는 2019년 대한민국 망한다 하반기에 그것이 얼마나 타당한 이야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크게 제 생각은 걱정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생활 안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활동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